51번. 자, 우리는 여기서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가정 방문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건간호사, 간호조무사 함께 해가지고 가정의 방문, 우리 방문간호에 대한 내용 같고요. 보통 이런 지금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간호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역사회 간호. 우리가 보건소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사회에서는 간호는 첫 번째가 우리 보건소가 하는 보건교육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클리닉 활동이 대표적인 업무를 하고 있죠. 각각 영유아 클리닉, 모성 클리닉 이런 식으로 요 클리닉 활동하는 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장 주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사실은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방문 간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방문하는 요 방문 간호. 그래서 하루에 이런 방문 간호사, 그리고 우리도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구를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문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또 어디를 먼저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야 정말 확실하고 효율적인 가정 우리 방문 간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어떤 순서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원칙을 한번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준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방문 가방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준비를 잘 확인해야죠. 필요한 거. 방문 가방, 가방에 뭐 우리가 가정 방문할 때 필요한 뭐 처치를 위한 기구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딱 점검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또 전염 방지하려고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대상자랑 순서를 고려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문 간호를 시행할 거죠. 미리 기록을 한 것을 보고 미리 확인을 해본다. 좋지 않을까요? 미리 기록을 찾아보고 내가 방문할 곳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고 준비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2번 정답입니다. 3번. 감염병 환자를 가장 먼저, 이거 어디를 먼저 방문하는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감염병 환자네를 먼저 가고 여기 다른 곳을 가면은 그 균이라든지 그런 거를 옮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직 감염되지 않은 비감염성 환자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감염성 환자를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감염병 환자가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염병 환자를 가장 먼저 간다는 말은 아예 틀렸고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문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전혀요. 미리 계획을 짜야 돼요. 뭐 유연스럽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우리가 즉흥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되지 않는 방문도 허용하며 자주 간다. 아니요, 항상 계획을 되지 않는이 아니라 제대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갈지, 가정 방문할 때 문제가 뭔지, 그리고 준비까지 확실히 갖추어야 효과적인 우리 그 가정 방문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획을 잘 짜고 중요한 거는 어디를 먼저 갈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비감염성 있죠? 아까 전에 감염성은 제일 마지막. 비감염성에서 감염성으로 먼저는 언제나 우선은 아직 감염되지 않은 분. 그리고 개인 방문이 있고 모여있는 집단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족들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먼저 하고 모여있는 집단, 가족 간호라고 할까요? 이 집단하고 마지막에 효율을 위해서 개인, 흩어진 개인들에게 방문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그리고 급성 질환 먼저 보고 좀 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성 질환, 이런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교육 정도라든지 조금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분 있죠. 경제 상황이 우선은 낮은 가구 먼저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먼저 가고, 그쵸? 점점 이제 면역력이 강한 사람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들이 면역력이 가장 약하고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 방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약한 임산부, 그리고 만약에 만성질환이면 성인, 당뇨 성인, 마지막에 결핵 환자.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예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신생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면 임산부, 당뇨 환자, 만성질환이죠. 그리고 결핵 환자. 항상 마지막은요, 좀 이런 감염병 환자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감염 위험이 제일 높고 병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이니까 우선은 면역력이 제일 약한 분이 어디예요? 신생아. 그쵸? 그리고 또 약할 수 있는 임산부. 그죠? 그리고 당뇨 환자가 만성질환. 만성질환이 우리 아까 전에 뒤에 본다 했으니까 당뇨 환자 보고 결핵 환자. 이 중에서 순서를 정한다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한번 파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진 것 중에 어떻게 순서를 짜야 되는지 이런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5번. 자, 55번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소 있죠? 인간이 병원소네요. 병원소라는 거는 우리 병원체라는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있죠? 얘들이 사는 어쩌면은 뭐 집이라고 할까요? 집. 얘들이 지들이 증식하고 자라려면은 어떠한 장소가 필요하죠. 장소. 그 장소를 우리가 병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병원소가 동물일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지금처럼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인간 병원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서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이 사람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처가 저장되고 이런 저장소입니다. 병원소는 저장소. 그러면 인간 속에서 이 저장돼서 살아나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 인간 병원소가 환자가 있고요. 감염됐으니까. 아니면은 무증상 감염자, 아니면은 보균자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지금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야 돼요. 인간 병원소 중에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보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서 증식됐던 거죠. 그러면은 우선은 이 병원체가 인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환자라고 하는 거는 현성 감염자라고도 하죠. 병을 가지고 있고 증상도 있고 이런 분들이죠. 그쵸? 병이 있습니다. 증상도 있어요, 없어요? 환자니까 증상이 있겠죠. 감염됐어요. 감염돼서 증상도 있고요. 검사해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양성. 코로나 양성인 분이에요. 그러면 증상도 있으니까 어때요?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인후통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환자. 죠?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명백하게 질환이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증상이 있거든요. 질병의 이환자니까 증상이 있고 환자고 질병 검사 결과도 양성이고 1번 같은 거는 아무래도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환자입니다. 증상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증상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증상 감염자를 뭐라고 보통 말을 하냐면 감염자는 맞아요. 그쵸? 감염자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자는 있어서 우선은 감염이 된 거는 맞는데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면은 증상이 없을 무 같지만 없진 않고요. 좀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상이 가볍다. 그리고 뭐 미미하다. 그래서 이거를 현성 감염자라고 하지 않고 불연성 감염자라고도 합니다. 아까처럼 막 증상이 두드러진 감염자가 아닌 거예요. 환자처럼. 증상이 가볍고 미미하다. 없진 않아요. 그럼 약간 우리 몸살 기운이라고 할까요? 코로나 걸려서 몸살 기운이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코로나 증상인지 확실하지 않지. 이것도 역시 오히려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확실히 그 감염 상황에서는 되게 위험하죠. 증상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더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의 키워드는 증상이 가볍고 미미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럼 2번 보실래요? 증세가 가볍고 미미해서 인지되지 않고 이것이 진짜 이 질환의 증상인지 확인이 좀 어렵고 바로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가볍다, 미미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증상이라고 진짜 무증상이 아니라 가볍다, 미미하다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증상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균자라고 합니다. 좀 지울게요. 지우고 환자, 무증상 감염자 이렇게 파악했는데 이번에는 보균자가 있어요. 보균자는 역시 균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체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을 띌 수도 있어요. 병원체는 보유하고 있어요. 그쵸?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병원체가 퐁퐁퐁퐁 나갈 수도 있겠죠. 전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증상이 없어요. 음,
아까 증상이 미미한 게 무증상 감염자고 증상이 있고 확실한 양성이 환자였는데 이거는 보균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증상이 없는 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뭐 왠지 조금 감염자 같지가 않죠. 열나고 기침하고 막 이런 느낌이 우리 감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염자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전파를 하기 때문에 얘도 퍼뜨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균자도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아예 한 번도 증상이 없어 가지고 근데 검사해 보니까 있는 뭐 건강 보균자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해 보여요. 건강 보균자. 특히 이분들이 증세가 아예 없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다음에 회복기 보균자는요. 증상이 이전에 있었나 봐요. 증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뭐 열나고 하다가 이제는 증상이 없어졌어요. 좀 회복이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서 기침하고 열나고 하다가 이제 뭐 열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병원체가 계속 양성으로 나오고 그쵸? 그러면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회복기 보균자라고 합니다. 아팠다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잠복기 보균자가 있어요. 잠복기 보균자는 오히려 계속 잠복돼 있다 하죠. 그러니까 잠복 기간이 있어요.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 나타나기 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잠복 기간에도 그래도 타인한테 전파가 가능한 거죠. 병원치가 있으니까 증상도 없고. 그 세 가지로 뭐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부터 볼게요. 병원체가 있어요. 병원체 보유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오랫동안 병의 징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보균자. 3번은 보균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4번에 병원체가 없는데 징후가 나타난다? 이런 말은 아직 우리가 따로 정의를 안 했죠. 병원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전파한다.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전파한다라는 말도 이상하네요. 4번, 5번은 해당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는 증상이 가볍고 미미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9번 가볼까요? 59번은 이제 계속 자주 나올 거예요. 항상 원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이 제도가 국가고시 원래 자주 출제되었는데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노인 관련된 문제들은 공중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뭐 기초도 그렇고 노인 간호 많이 보시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국가고시에서 많이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꼼꼼히 알아야 돼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 보험은요, 선생님들 우리 사회보장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죠?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그러면은 이건 어디 들어가요? 사회보험에 들어가요? 아니면은 공공부조에 들어가요? 공공부조가 매달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죠. 이게 아니라 사회보험에 들어갑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 5대, 이제 이 보험을 포함해서 5대 보험이라고도 하죠. 4대를 넘어서.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원래 사회보장이라는 게 소득, 돈을 보장하거나 아니면은 건강, 의료를 보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걸 보장하는 거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소득보다는 의료 보장입니다. 의료 보장이고, 아직까지 이게 우리 모두 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지만 소득 있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대상자라고는 볼 수 없죠. 대상자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자 노인이잖아요.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1번 대상자는 뇌졸중 노인으로 한정, 노인만 한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한정한다, 뭐뭐만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이 뇌졸중은 맞죠? 뇌졸중은 우리 노화로 인해서 많이 올 수 있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합니다. 그쵸? 우선 기본적으로 노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그러면 몇 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 우리가 이거를 한번 판정받을 만하죠. 또는 만약에 65세가 안 되더라도 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 노인성 질병이 꼭 뇌졸중만 국한하나요? 아니죠. 세 가지. 뭐가 있죠? 뇌졸중,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파킨슨병도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또 치매.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입니다. 이 노인성 질병이 만약에 49세더라도 내가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 보시면은 우리 여기 들어가는 급여라는 게 서비스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제가
집에 방문하는 거, 시설이 있고 두 가지. 그 다음에 특별 현금급여 정답입니다. 2번이 확실하죠? 거기에 각 예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동안 문제 많이 보셨고요. 자, 장기 요양 등급은 7등급까지 아니에요. 1에서 5등급이에요. 점수가 다 정해져 있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제 그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도 생겼어요. 경도 침해도 판정을 한번 받아볼 수 있죠. 인지 지원 등급. 그래서 어쩌면 총 6가지예요. 7등급 틀렸고요. 네, 4번. 기초생활비 마련을 위한 소득 보장이다. 아니요, 소득 보장이 아니라 제가 무슨 보장이라 그랬어요? 의료 보장. 일상생활이 어려운 혼자 노인분께서 간호라든지 목요, 일상 서비스, 요양 서비스인 의료 보장을 받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별도의 장기요양 신청이 없나요? 아니요, 이거는 신청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대상자에 들어간다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죠. 등급 판정 위원회가 이 등급 판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받고 몇 등급 해가지고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판정 받아야 돼요. 신청해야 됩니다. 확실한 정답은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요양급여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가볼게요. 61번은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 영유아 보건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뭐가 설치되냐면 클리닉들 설치하는 게 보건 사업에서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영유아 클리닉을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클리닉을 설치하고 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예요. 여기서 하는 일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일이겠어요? 대상자가 영유아겠죠. 그러면은 이거 클리닉을 설치할 때도 되도록이면은 우리 상대가 영유아잖아요. 시끄러운 데 있으면 우리 아가들이 깨고 울고 힘들 수 있죠. 좀 조용한 곳에, 좀 더 덜 시끄럽고 조용한 곳에 설치하고 우리 아가들도 뭐 기저귀 갈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젖병 이런 거 우리 물 담고 이렇게 수도 시설 좀 가까운 곳,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치할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 교정은 아직 아니죠. 우리 영유아인데 대상자가 척추측만증 그것도 지금 교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고 이후의 재활 사고 이후가 가지 않도록 우선은 우리가 불구로 아이들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구를 가지 않도록 조기 발견하고 그러면 불구가 될지 안 될지 조기 발견하는 거는 노력을 하는 건 아무래도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부위도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유아 검진을 하는 거. 3번 틀렸어요. 이후에. 그리고 경제적 지원, 복지 상담 우선은 이런 재정적인 거는 아니고요. 5번 맞아요. 자, 이제 우리 아가들이 모유, 우유, 지나면 우리 이유식 같은 거 먹죠. 그럼 이유식을 처음 하시는 우리 산모들이랑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유식을 몇 개월부터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이유식 권장 시기가 6개월에서 12개월이 가장 최고의 권장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듣고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는지 공유부터 해서 고기가 마지막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런 영양 상담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정답은 5번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상담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보온을 하고 좀 우리 감염 위험에 없게 우리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제일 진행할까요? 맞죠? 예방접종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감염병 예방. 또 우리 아가들이 이제 걷고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특히 낙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설명 듣고 이 사고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지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영유아 클리닉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정답이 5번밖에 없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64번. 자, 이번에는 또 결핵 자주 나오죠. 그러면 결핵인데, 이번에 결핵에 관련된 거지만 결핵 예방. 보건소에서도 우리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관리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1차, 2차, 3차 예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차, 2차, 3차. 그러면 이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하고 있는 1차, 2차, 3차겠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2차를 고르는 문제예요. 2차. 1차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더 그 결핵이 대표적인 완전한 예방이죠. 결핵.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진정한 예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금 1차가 될 수 있어요. 2차는요, 만약에 혹시나 이제 결핵이 의심된다든지, 그쵸? 그래서 질병 초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항상 2차 예방으로 들어갈 때. 3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 질병이 악화돼 가지고 그러면 그 악화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걸 막아야 되겠죠. 막고 다시 재활하고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기능을 결국에는 회복하는 단계. 질병이 좀 더 진행된 단계. 그게 바로 3차 예방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1 차, 2 차, 3차 중에 2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2 차. 2 차는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 번은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 접종은 아직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결핵 우리 예방하기 위해서 BCG 접종하고 그런 여부가 되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1 차 예방에 해당합니다. 발생하기 전. 그리고 예방하도록 보건 교육하는 거 있죠? 조심하자, 마스크, 기침할 때 가리자 이런 것도 다 몇 차가 될까요? 이것도 1 차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변에 환경위생하는 것도 아직 질병 발생 전 같아요. 그래서 몇 차? 1 차. 그리고 4번 보시면 기침을 하나 봐요. 그쵸? 기침을 좀 많이 하는지 뭔가 의심스러워요. 초기 같기도 하고 초기에 나타내는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스선 같은 엑스레이 이런 거 흉부 엑스선 찾는 게 또 보통은 우리가 결핵 우리 확인해 보는 거죠. 조기 발견. 근데 만약에 정말 균 검사, 세균 검사하는 거는 이게 조기 발견이고요. 나중에 균을 검사하는 거는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래. 가래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그 엑스레이상 뭔가 그 폐 쪽을 찍어보니까 공동 사진상 공동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결핵을 더 의심하면서 균으로 확실하게 확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핵 X선 찍는 거는 1 차보다는 문제가 좀 일어난 것 같거든요. 증상도 나타나고 이게 바로 2 차가 될 것 같아요. 초기, 질병 초기. 아직 확진은 아니고. 그쵸? 5 번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다시 감염이라는 말이 병 꽤 진행됐고요. 재교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교육.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재발 방지로 가는 것 같거든요. 완치하고 나서일 수도 있고 기능이 이제 회복되고 사서 나중에 다시 회복하고 이런 건데 다시 재감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교육하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생활로 복귀, 사회로 복귀, 완치 뭐 이런 여부니까 이건 아무래도 3 차가 될 것 같아요. 2 차보다는 더 진행된 여부. 그래서 이 문제는 2 차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건강검진, 집단검진,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들어가는 4 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2 차 4 번입니다. 자, 67번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혈액관리법 해가지고, 헌혈자에 대해서 우리 체열을 하죠. 체열을 진행할 때, 체열을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해서, 이 검사에서 만약에 제대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체열 금기까지 되는 거 있죠. 그쵸? 체열 금기까지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활력 징후라고 하죠. 그 바이탈에서 그 체열 금기가 있었어요. 뭐 체중도 그렇고 체중도 한번 그 체지방까지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체중 키로수 해 가지고 남자는 몇 킬로 저체중이면은 좀 체열 어렵거든요. 50 킬로 미만이라든지 그쵸? 여성도 너무 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45 킬로 미만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아무래도 체열이 어렵거나 헌혈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또 만약에 우리 기억나시면 체온도 재죠. 체온이라는 우리가 이거 건강 진단 이 건강 진단은 일반 바이탈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쟀을 때 37.5 도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체열을 하지 못해요. 이것도 건강 진단에 해당하고 또 바이탈이니까 또 뭐 들어가요? 혈압. 혈압이면은 우리가 만약에 정상이 120에 80이긴 하죠. 이거를 수축기압, 80을 이완기압인데 수축기압이 90 미만입니다. 이것도 못해요. 아니면 너무 높을 때도 180 이상인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렵고 그 확장기압을 생각하면 80 정상이긴 한데 혹시나 100 이상 나왔다? 이 확장 기압이? 그러면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또 뭐 있어요? 맥박. 맥박도 우리가 미리 건강 진단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맥박이 몇 이상이면 안 되고 몇 미만이면 안 됐어요? 50회 미만이면은 금기. 그리고 100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 원래 정상이 60에서 100이지만 50 미만이면 훨씬 낫죠. 그러면은 체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그 전에 하는 건강 진단이라고 하면은 뭐 바이탈들 뭐 체중 정도 건강 진단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더 볼까요? X선 이거 X선까지 막 해가지고 체열하기 전에 그 무리해서 그 X선까지 또 기계 들어가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심전도 다시 누워서 심전도 아마 흉통이 있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것 같고요. 체지방은 아니고요. 체중 측정하시면 돼요. 킬로그램. 그리고 5번에 혈압 했었죠. 혈압에 따라서 체열을 할지 금기가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체열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강 진단이라고 하면은 정답이 5번이 될 것 같아요.
자, 70번 가겠습니다. 계속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뭐 1급, 2급, 3급, 4급 잘 나오죠. 최근에 문제는 그 1급 종류들, 2급 종류들 제가 외우는 법 그때 우리 1회에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외우는 방법들이 이렇게 딱딱딱 있었고 아무래도 이거 다 외우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1급 외우고 2급 외우고 제가 3급까지 외워서 나머지가 4급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랬죠. 예전에는 군이었는데 제가 급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비슷한 급끼리 군집이라고 해서 묶었는데요. 이제 급할 급이라고 해서 이게 위급한 순서대로 뭐 이거를 분류했어요. 그러면 가장 위급한 게 뭐가 될까요? 1급이 됩니다. 1급이 가장 위급한 감염병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급은 혹시 저희가 그때 설명했을 때, 자, 1급, 1급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급이다라고 하면 1급은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원래 보통 얘도 종류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럼 1급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위급한 게 1급. 그러면 1급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뭘까요? 1급은 생물 테러 같은 거 어때요? 테러는 생물 테러 감염병이라고 떠요. 테러는 완전 집단으로 빵 하고 터지죠. 그쵸? 그 집단으로 많이 걸리고 그래서 치명률도 어때요? 테러니까. 치명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은 유행이 됐어요? 이거는 유행됐을 때 신고 같은 거 확인하는 건데 당연히 이렇처럼 테러같이 위험한 거니까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즉시 신고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격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격리 음압 기계실에 있는 음압 격리를 해야 돼요. 절대로 세균이 병원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음압 이게 바로 1급 감염병은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2급은요, 이거보다는 좀 더 단계가 낮은 거긴 해도 유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신고를 빨리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방접종 맞는 것들이 보통 2급에 좀 많죠. 상급은 뭐가 있어요? 상급. 상급은 어때요? 이것도 역시 빨리 신고는 해야 돼요. 상급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유행을 했다면. 그리고 자, 상급은 제가 혹시 기억이 아니면 3급이니까 3이죠. 그래서 머리를 산발로 다니니까 어때요?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계속 감시당한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감시였습니다. 상급은 계속 감시. 그러면 이제 4급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4급은 신고도 만약에 유행을 했잖아요. 7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7일 이내에 신고. 그리고 아까가 계속 감시가 상급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표본적으로 한다 해서 표본 감시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4급에 들어가는 게 보시면 우선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예요. 그럼 인플루엔자라는 거 보고 아 이거 4급이다. 혹시 내가 4급인지 좀 모르겠다면 뒤에 표본 감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인수공통은 사람과 동물 간의 그쵸? 감염이고 그래서 이 감염병은 표본 감시 대상자를 좀 찾아주시고 혹시 유행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확실히 구별하시면서 1급, 2급, 3급, 4분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보셔야 되지만 1급의 종류들, 2급의 종류들, 3급의 종류들도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